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118명이 출전한 4.15 총선이 본격 스타트됐습니다. 총선 전국 이슈와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남자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시고 최근 여론 동향과 권역별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의 남자 배종찬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 최대 수혜자랄까 정치인 중에 세 사람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바로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네.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아, 그렇고요. 지지율이 확 올랐습니다. 네, 또 지지율입니다. 차기 대권. 예. 이재명 경기지사, 예. 안철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맞췄습니까? 대표도 딱 맞췄어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외국에서 1년 반인가 네. 유람을 하고 돌아왔는데 뭘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근데 대구에 가서 보여주면서 지지율이 팍 올랐는데 네. 또 그 비례대표 이 선출하면서 후보 명단에 전부 자기 측근들만 또 네. 이렇게 공천을 줘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네. 이 양반은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일본말로 우라락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이제 우리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할 시점에는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 마스크 대란 이래가지고 아이고 총선 끝났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니 미국 뭐 영국 독일 뭐 총리까지 다 막 그렇죠. 코로나 걸리고 하니까 야 우리는 양반이네. 정말 그렇죠. 우리는 방역을 잘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바뀌었죠. 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갤럽이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도 어쨌든 대응을 잘하고 있다가 50%가 넘죠. 55%가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네. 지지율도 예. 엄청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수치와 예.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네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중도층이거든요. 예. 중도층의 평가는 이념에 기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초반에는 코로나 패닉이었죠. 아 이거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뭐 백약이 무효니까 오로지 코로나에 의해서 잘못하고 있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선거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거든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몇 달 지나는 사이에 예. 다른 나라가 지금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보다도 돌파를 했습니다. 예. 뉴욕주가 거의 절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명장면이 나왔죠. 네.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도 50%를 넘어버렸거든요. 이게 한두 조사가 아닙니다. 보통은 한 개 정도 조사하면은 조사가 이상하네. 여론조사 왜 그래? 이럴 텐데 모든 조사가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또 지지율 하면은 선거입니다. 네, 지난 그렇죠. 지방선거 선거고 때, 지방선거 때 직결되죠.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구청장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다루는 사람인데 선거의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왜냐?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그냥 찍습니다. 가서 무조건 하고. 예. 이번의 경우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니까 이 점에서 나오는 지역구 선거 사전 여론조사 보셨죠? 예, 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는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네. 이걸 서로 우리나라한테 좀 수출이든 뭐 이렇게 배당을 해달라고 지금 난리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그냥 근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진단 키트를 발명하고 생산하는 것은 사실 기업인데 기업이고 민간 영역에서 이번에도 의료고 뭐고 다 그렇죠. 했는데 의료진들이 그 공을 정부가 싹
가로채갔어요. 근데 이게 또 그렇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국민들은 뭔가 잘못돼도 대통령 탓, 잘 되면 또 대통령 이게 또 득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소위 지원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야당 심판론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예. 그게 정부 지원론이 46%고 그렇죠. 정부 견제론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이 심판론이죠. 40이에요. 더군다나 그게 얼마 그렇죠. 전까지만 해도 3월 초만 해도 43%로 같았고 그 이전에 2월 달만 하더라도 여당 코로나가 심판이 높았죠. 여당 심판이 훨씬 그러니까요. 48대 뭐 43 이런 정도로 뒤집혔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의 민주당도 지금 보면 속수무책이지만 참 정치를 못해요. 우리도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뭔가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좀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좀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정말 멋들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경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50조 뭐 100조 주물럭거리고 있을 때 아예 300조 갑시다. 묶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그러니까 때 뭐든지 판이 바뀌거든요.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요. 이슈 파이팅을 해야 하거든. 이슈를 만들어내고 네.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 비례당 이 문제로 공천 그러니까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또 총괄 선대위원장도 황교안 대표가 혼자 맡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참모들이 잘 받쳐줘야 하는데 다 자기 공천에만 지금 매달려 있었지 다 않습니까? 묻혔습니다. 지금 그 일주일 동안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뭔가 뾰족한 한 방을 낼 수가 있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추미애 다 뭐 말할 묻혔어요. 것 지금 없이 다 강경화 할것 묻혔습니다. 없이 다 묻혔어요. 정말 네. 문제 정도가 아니라 당장 파면시켜야 할 장관들이 그냥 줄줄이 있었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일주일을 이 공천으로 흡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 그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보면은 네. 뭐 갤럽 조사는 민주당 37, 통합당 22,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비례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이제 생긴 지가 네, 얼마 안 그렇죠. 돼서 아직은 국민들한테 각인이 안 됐는데 25%, 미래한국당 24% 비슷비슷해요. 정당 투표는. 근데 정당 그 비례 정당 투표는 그렇죠. 근데 열린민주당하고 합해버리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해버리면 이건 또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9%.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3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의당은 쪼그라들었고 예.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가요. 이번 선거는 이른바 이겁니다. 민주가족 대 미래가족의 대결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당은 민주가 아니라 더불어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가족이죠. 더불어 성이 더불어 아닙니까? 네. 저쪽은 더불어 그러니까요. 민주당, 더불어 시민당, 이쪽은 성은 미래 더불어고 통합당, 이름은 미래 민주당이에요. 한국당.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불어가족, 민주가족, 여하튼 이쪽은 미래가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모아 보면요 지지율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이번 선거는 참 계산하기 편하겠다. 이렇게 더불어가족, 하여튼 민주가족이 더불어가족 대 미래가족 해보면요 거의 270, 80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런 선거 일찍이 보신 적도 없잖아요. 이른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선거고 우리가 이따가 또 듣보잡 선거라고 네. 하죠. 줄여서 간단히. 우리 아마 고영신 TV의 고영신 박사께서 가장 먼저 이거 이야기하셨을 텐데 이번에 일당이요. 이거 코미디입니다. 무슨 이게 메이저리그의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도 아니고 일당이 지역구 정당이 1등, 2등. 그다음에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 뭐 3등 아니면 미래한국당이 3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런 선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지금 그걸 보면서 민주당을 구워도 처음에는 일하는 민주당. 그래서 네. 아마 끝났을 거예요. 코로나로 바뀌었죠. 딱 국민을 지킵시다. 네. 국민을 지킵니다. 이런 걸로 탁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비례정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손혜원, 정봉주 여기 어떤 사람은 비리범죄당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비리범죄 저지른 사람은 전부 열린민주당에 가 있어요. 9%예요, 그런데. 예. 9%. 근데 네. 이 두 당 그러니까 친문이든 뭐 친조국이든 네. 본부중대하고
1중대, 2중대 오고 네. 아주 이번에는 상당히 서로 의석 쟁탈전이 치열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두 비례정당 사이에서 뭐 1중대가 됐든 2중대가 됐든 다툼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한 부대라는 거.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 부대라는 형제정당이라는 거예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우리가 뜻도 보지도 못했던 이른바 자매정당, 형제정당,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죠. 그러니까 가족정당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뭐 싸우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네. 경쟁을 벌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서로 싸우면서 그 재밌네. 고 박사님, 손님을 형제들 끊으면. 싸우면서 큽니다. 예, 맞아요. 자매들 싸우면서 커요. 근데 재벌들은 싸우다가 망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요. 정치는요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봉화마을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러게요. 좀 쫓아가요. 네. 거가 무슨 성지입니까? 봉화마을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가야 상징성이 더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하는 여론조사 결과 실제 이 조사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조사도 있어요. 그건 왜냐? 심지어는 더불어시민당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열린민주당이. 예. 그건 딱 보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국 세 사람이 보이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여기가 더 민주당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논란은 되지만 지금 고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논란은 되지만 더불어시민당 지금 비례대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잘 없죠. 없죠. 그런데 네. 열린민주당 그러면 다 생각나요. 더불어시민당이라 해봤자 생각나는 사람이 김홍거리 뿐이 더 있습니까? 14번 김홍걸인가요? 받던. 저는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네. 거기는 뭐 듣보잡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앞번호를 차지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자격은 있는 분이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대중적인 인지도는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파이가 키워지는 것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친문 세력의 전체적인 의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뭐 어디 딴 데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업들 계열사 있는 거는 봤지만 정당이 계열 정당 있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아니 이게 무슨 그룹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영어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더불어 그룹 파티, 미래 그룹 파티. 말이 그러네요. 됩니까 이게?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여론 추세라든가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고 박사님 저 이것도 지적해야 돼요. N번방이 또요. 네. 총선보다도 더 관심도가 높습니다. N번방. 그러니까 코로나 이 19 여권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들도 잘 알아야 할 게 야권은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뭐 큰 한 방울 터뜨려도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그렇게 뭐 말로 하는 소리지. 그런데 여권은 대통령이든 뭐든 정책적 이슈를 얼마든지 제기하니까 돈 뭐 어마어마하게 100조 막 풀어버리잖아요. 살아있는 거기다가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에도 특별수사 지시를 여러 번 내렸어요. 근데 다 무혐의 되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네. 근데 또 이번에는 국민들의 공감을 탁 받는 N번방 사건으로 특별수사 지시를 내리니까 모든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거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집행력과 실행력을 그럼요.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이면요. 음. 살아있는 권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만 장입니다. 그러면요. 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직장에서 다 떨려나게 생기고 직장에서 자기만 떨려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직장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없어져요. 야, 이럴 때는 안정해고 심리로 가는 그럼요. 거예요. 정부라도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정부마저 정부가 흔들거리다가 돈 안 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랑 대구의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빨리 돈 안 푸냐? 그러니까요. 그걸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요. 전국에 경기도에 10만 원씩 1인당 다 풀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군포시장인가요? 부천시장이 부천시장이 거기에 우리 한마디- 괜찮다 했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시민들이. 깨갱해버렸잖아요. 그럼요. 한마디로. 왜 주는 돈 안 받아? 그러니까 이천시장은 묻고 더블로 갑니다. 지금 경기도 돈 받고 우리 시에 또 지원금 또 더블로 가는 주더구만. 거예요.
더블로 가는 거예요. 뭐 15만 원인가? 그러니까요. 25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나는 거예요? 막 세금이죠. 자기 돈 갖다 주는 건가? 세금이죠. 자기 전에 쌓아놨던 돈,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공천 헌금 받고 뭐 이런 거 해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세금이죠. 그러면 아시면서. 네. 국민 돈 가지고 선심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어디고 간에 자립도가 네. 제대로 뭐 한 70% 반, 50% 되는데도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빚내서 막 쓰는 거죠. 이번 선거에 재밌는 현상 말씀드릴까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 한국당 비례대표는요. 두 정당은 대통령 여당과도 싸워야 되지만 단체장하고도 싸워요. 지난 지방선거에 대부분의 단체장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전부 민주당이죠. 그러니까요. 뭐 영남권 한두 곳 빼고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육감까지도 다 또 민주당이에요. 진보 세력들이. 진보. 예. 민주당은 아니죠. 아니 근데- 교육감도 중요한 게 이번에는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3학년들이 투표에 참여하죠.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가 수레바퀴가 두 바퀴의 수레바퀴가 가야 된다. 두 날개가 돼야 된다. 근데 글쎄 우리가 이제 뭐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보수 정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번 선거에 뭔가 성과가 나올 수가 정신을 있지. 바짝 정도가 아니라 지금 비상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략이 없으면요. 이거 뭐 네. 지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차례 통합당 영입이 무산이 됐습니다만 네. 황교안 대표가 3고 초려, 4고 초려를 해가지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그러면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의 어떤 선거 판세를 뒤바꿀 구상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김 위원장 오시자마자 이 지금 경제가 문제니까 비상 경제 특위도 당내에 설치하라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선공을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부분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판을 뒤엎을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에 정말 선거 승리의 청부사다, 마법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의 인물이거든요. 예, 예. 김종인 전 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2012년에도 만들어냈죠. 2016년에도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야 김종인의 이 필승 카드가 아니냐 김종인 예, 카드가. 예. 그런데 2016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2016년 지역구는 나쁘지 않았어요. 수도권도 괜찮았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이 당시에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예. 내 반사이익이 아니었느냐. 이것도 우리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김종인 매직이 완전히 작동했더라면 사실은 비례 정당 득표가 높았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당에도 뒤졌어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정당 투표에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그런 외부 요인 그리고 정당 득표에서 국민의당보다도 뒤졌다. 이 부분은 사실은 또 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정도 아주 냉정하게 본다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의 청부사다라는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만은 좀 걷어낼 필요가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빠. 한교안 대표가 이거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예. 뭔가 지지율이 올라가서 적어도 아주 근접한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런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본인의 선거가 종로입니다. 그런데 예. 종로의 격차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앞서 고영신 박사께서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문제점을 있다고 치더라도 한결같이 대부분의 조사 결과가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걸로 나와보니까 종로 선거를 조금이라도 좀 선전하려면 가까워지려면 본인이 매진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김종인이 필요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중도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 이 사실은 이 벽 자체가 하나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코로나의 벽입니다. 예. 이게 워낙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김종인 매직에 대해서 귀 기울일까가 중요하고요. 이미 중도가 코로나 대응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호감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들을 다시 어떻게 비호감으로 만들 매직이 있는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종인 이제 선대본부장이죠. 선대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거 내가 꺼내놓으면 재미가 없지.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는 재미도 필요하긴 한데 빨리 좀 꺼내놓으십시오. 궁금합니다. 아니 뭐 김종인 선대본부장이 네. 황 대표가 그 자택까지 찾아갔을 때도 내가 선거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구상을 해 놓은 게 있다. 아, 그러니까 한 칼이 있다. 카드가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예, 궁금해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4월 2일부터 그러니까요.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은 네. 포문을 열지 않겠나. 그래서 김종인 본부장이 위원장입니까? 본부장입니까? 총괄 선대 위원장. 본부장인 것 같아요. 예.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네. 아니 호칭 때문에 불려. 그래서 공중전 이제 펴는 것이고 이제 지역에서는 뭐 발로 뛰는 거고. 네. 이 중앙에서는 김종인 본부장이 경제 실정론,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얼만큼 공중전을 잘 펴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상당히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 꽁꽁 숨겨놓았다는 이 카드가 김종인 본부장의 운명도 좌지우지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상 이제 또 다음 4년 뒤를 다음 대선 때까지를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김종인 매직의 총결사판. 고영신 박사께서는 그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기 많은 영화 중에 어벤져스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어벤져스의 마지막 끝장판이 이번 김종인 이 카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선거를 네. 총괄지휘하는 사령탑은 김종인 맡겨놓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당 문제에 지금까지는 발이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 묶여 이제 있었죠. 발동이 걸린 상태라고 본다면은 뭐 선거 전이라는 게 그 뭐 지금 한 17, 8일 남았습니다만은 몇 차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공식 선거 운동이 종로에 이제 전력 투구할 거 아니에요. 전력 투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격차랄까 이런 것이 거의 박빙으로 추격해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두 가지는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일단 물리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종로를 거의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종로구 후보인데 종로를 못 갑니다. 우리가 노래 중에 신촌을 못 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를 못 가요. 그러니까 종로 문턱도 못 넘어가는데 선거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황교안 후보는 집중적으로 종로에만 매달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선거에 너무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은 중요한 게 그든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거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과연 지지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20대가 가느냐, 만 18세가 가느냐, 그리고 30대가 가느냐, 40대가 가느냐, 60세 이상의 내 지지층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이 실제 들어가 보면 서울 지역은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좁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슈를 만든다든가 인물도 중요하고 좋은 후보를 내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야권 통합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통합의 한 주역인 유승민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저도 궁금해요. 선거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작대기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통화가 되십니까? 그런데 유승민 이분이야말로 지금 제대로 힘을 보태야 할 때 아닌가요? 아, 전혀 안 보이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 통합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렇게 당대당 통합을 하면 뭐 그게 당대당으로 인식을 하든 아니든 그래도 보통은 선대본부장 맞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유승민 지금 의원은 자기 개파들이 많이 공천을 그렇죠. 이번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수혜자가 유승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타나지를 않는데 저는 참 의문이에요. 유승민이가 이번에 얼만큼 이 총선에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뭐 불출마 하나 한 것 가지고 유승민 해가지고 다음 대선에 뭘 어떻게 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 그동안에 너무 잠적해 갖고 손학규, 안철수 이런 사람들 해외로 따돌고 강진에 토굴에 들어가 있다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총선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때 전면에 나서야죠. 뭐 저는 그러리라고 그러네요. 예상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너무 완전히 뭐 잠수를 타는 것도 아니고 뭔지 뭐 잠룡이라서 잠정 내지 잠수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좀 한번 우리 저 네트워크 많으신 네. 배 대표께서 한번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트워크 상당히 안테나를 꽂아 보시죠.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네트워크엔 걸리는데 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유승민 의원은 저도 어디에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이렇게 총선이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총선 전에 스타트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적정 시점을 택해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이런 상태로 뭔가 황교안 대표하고 토라졌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기여를 별로 하지를 못했다고 평가가 내리면은 아마 보수 자유 우파들이 완전히 버려버리라고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거를 앞둔 국면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셈이겠죠. 물론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지금 여권 잠룡이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심지어는 뭐 박원순 시장 계속 지금 힘을 합해서 네. 이게 뭐 이런 활동들이 여당 후보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가 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여권은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결집을 하고 있죠. 근데 보수 야권은 정당을 지금 보면 없습니다. 계속 분열과 분열 소용돌이 치다가 겨우 정도 됐는데 지금 보수 쪽에서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유승민, 오세훈, 김태호. 근데 김태호는 또 무소속으로 또 나가서 선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오세훈 전 시장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해줘서 기꺼이 나서서 내가 백의종군에서 돕겠다 이런 인물도 없고 보면 보수 쪽은 말 그대로 고립무원 황교안 대표가 혼자서 선거전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겨우 지금 이제 김종인 선대본부장 체제가 갖춰진 것만 정도 이 수준 정도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이 선거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만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뭐 문재인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이러한 실정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집권 세력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견제 세력, 경쟁력이 있는 야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